사항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채팅창을 통해서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시간을 해주실 장정구 선생님은 그 경인 방송에 이렇게 라디오로도 DJ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19시에서 20시까지 방송을 하시니까요. 인천의 에코시티를 위해서 어떠한 방송을 하고 계시는지 또 사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장정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커플티입니다. 보셨죠? 네. 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예. 그, 혹시 요거 좀 끌 수 있으면 꺼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거 좀 살짝 좀 더운 느낌이 나서, 예. 그,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어떻게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한 40분 정도, 예, 그, 인천에, 물론 이제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은 작년에도 해봤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좀 아시겠지만, 우리 서포터즈로 활동할 분들은 올해 이제 처음이라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인천의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이 이제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시민과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대략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사이사이에 그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손을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말씀하셔도 좋고. 지금 줌으로도 들어와 계신데요. 어쨌든 줌으로는 그 대다수의 분들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셔서 아마 좀 많이 아실 거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아까 우리 저기 박경화 선생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예, 제가 뭐 공무원 생활도 잠깐 했었고요. 지금은 3월부터 라디오 DJ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7시 반에 인천의 환경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요.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초대 손님들을 모시고 1시간 정도 인천을 좀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 방송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인천에서 한 20년 정도 환경 운동을 했는데요. 그중에 인천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오래된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쓰레기 문제예요. 아마 우리 그 학생분들, 서포터즈 분들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에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라고 하는 서울, 경기도, 인천 쓰레기를 묻고 있어요. 세계 제일 큽니다. 예전에는 세계 제일 크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세계 제일 크다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예전에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랑이 아닌가 봐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쓰레기 문제가 그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묻는 매립장이 인천에 있는데 또 이 인천이 쓰레기 중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유난히 심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 또 미래의 주인공들이고 또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신데 이 상황을 좀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컸는데 여기 기성세대들도 좀 반성해야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책임질 여러분들도 되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크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한강 하구라고 하는 인천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강 하구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되게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강이 항해로 흘러드는 서해로 흘러드는 곳이 인천 앞바다 뭐 그래. 근데 뭐 그게 어쨌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독특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양 쓰레기는 육상에서 떠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바다에서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이 황해라고 하는 바다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남북한 그리고 또 어디 중국이 같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 뭐 중국에서 왔는지 중국 사람들이 근처까지 와서 버렸는지는 정확하게 조사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인천 해양 쓰레기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게 된 시민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자, 이게 장면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이 사람 쟤는 안 꺼지는 모양이에요. 예, 됐습니다. 뭐 이 정도. 저도 이 강의실이 처음이라 좀 자, 보시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인가요? 같은 장면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 어떤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이 어민들이 왜 이래죠?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포인터는 또 안 되는군요. 네. 여기 보면 선풍기가 있어요. 그죠? 선풍기를 틀어놓고 배 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무언가를 막 날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게 와서 예. 바로 요거예요. 요거. 선풍기를 틀어놓고 날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 어민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잡으려는 물고기는 별로 없고 쓰레기가 많이 걸려 올라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기자가 멘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2021년 4월 17일 날 찍은 겁니다. 이게. 제가 굳이 그걸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육상에서 쓰레기가 떠내려오는 거를 장마철에 떠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4월이면 장마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얘는 물속에 비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양 쓰레기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 박사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그러니까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현장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가히 충격적이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물론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올렸더니 물고기보다는 비닐이 더 많다. 그것도 물고기를 잡는 배가 여러 척이 있을 텐데 한 척당 하루에 우리 푸대자루 있죠?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보면 큰 거 60리터들이 그리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건져요, 하루에.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쓰레기 선별하는 거예요.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 생각보다 가볍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선별을 하냐면 저걸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새우를 필요한 것만 건지기 위해서 근데 비닐이 가볍잖아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날아가는 거는 비닐이 날아가고 좀 무게가 있다 싶은 야, 이게 또 왜 이렇습니까? 네. 그 싶은 거는 바로 아래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장면이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또 일어날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뿐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창피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인하대학교에서 작년에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 시민사회가 시민 모니터링이라는 관점으로
같이 결합을 했었습니다. 서포터들도 작년에도 결합을 했었고요. 물론 그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일부 좀 모니터링을 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잘 이어져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저쪽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 쓰레기를 건져 놓은 상황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 같습니까? 어느 분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반응이 없는 분들도 오랜만이네요. 네. 요거는 뭐냐면 체예요. 왜 이건 어떤 거냐면 어민들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저 뒤에 선풍기 보이죠? 저 뒤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어떻게 흔들어야 되냐 손으로 채를 쳐야 되잖아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동으로 전기를 꽂아서 이게 전기를 꽂으면 이게 막 흔들려요. 이게 막 흔들리면 아래쪽으로는 뭐가 새우가 빠지고 비닐은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민들이 새로 고안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야.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를 저 장비 하나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배에서 하다가 이제는 그거를 전동 선별기까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서울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앞바다의 상황이에요.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걸 보니까 대부분 10년 이상 된 비닐 쓰레기들 하는 거예요. 물속에. 물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마철뿐만 아니라 평소에 물속으로 이 비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민들이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아까처럼 배에서 한번 선풍기 틀어놓고 선별한다고 거기에 있는 비닐이 다 선별이 됐을까요? 아니겠죠. 적어도 4번 정도를 비닐 쓰레기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번 하고 가지고 와서 물에 담궈 갖고 또 헹구고 이런 식으로 3번. 그러다 보면은 쓰레기를 선별하는 시간이 작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 물고기를 잡는 시간보다 그물 속의 비닐을 선별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는 해양학을 하는 분들 학 서포터즈가 오신 것 같고 또 인천대학교도 해양학이 있는데 적어도 인천의 앞바다의 상황을 이해할 때 하구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은 상류에서 하류로 위치 에너지 때문에 그죠? 상류에서 하류로 흐릅니다.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6시간 주기로 왔다 갔다 반복을 하죠. 자, 그러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는 어떨까? 하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의 이 궁금증을 어,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스템인데 정확하게는 위치마다 상황이 달라요. 위치마다. 덥네요. 제가 힘들어서 더운 게 아니고 생각보다 덥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천 앞바다는 6시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강화도 주변에 가면은 7시간을 바다로 쭉 물이 빠지다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는 곳에는 8시간 쭉 바다 쪽으로 빠지고 4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우리 마포 알죠? 서울에 간 마포. 마포가 뭡니까? 배가 드나들었던 곳이라고 하죠. 마포는 도강,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위한 배를 타는 것만이 아니라 인천 앞바다로 나오는 배를 타는 곳이기도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와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 오랜만에 좀 덥네요. 자, 보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조사하려고 하는 한강 하구 지역인데 뭔 얘기냐면 예. 요 지역, 이 아까 말했던 임진
한강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물이 이렇게 8시간을 빠지고 거꾸로 거슬러 여기는 7시간을 쭉 빠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왜? 밀물과 썰물 때문에. 물이 쭉 빠지면 같이 빠져나가지만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거든요. 밀물 때는 어떻게? 강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바닷물에 의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해양학 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하구 지역에서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떠내려온 여러 가지 뭐 뻘이라든가 쓰레기가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정 시간을 머무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또한 마찬가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이 쓰레기가 있는지를 밝히는 게 얼마나 또 많은 쓰레기가 오는지를 밝히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섬입니다. 어떤 섬의 북쪽 편에 갔더니 한번 두 사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여기 해안가에서 지금 기자입니다. 기자가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좀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보름도라고 하는 섬에서의 쓰레기인데, 자, 요거는 그 섬의 남쪽입니다. 요거는 그 섬의 북쪽이고, 요건 그 섬의 남쪽이에요. 바닷가에 좀 가보신 분들은 바로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하얀색이 뭐냐면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티로폼. 근데 여기에 있는 스티로폼하고 여기에 있는 스티로폼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서는 보름도라는 섬의 남쪽 해안인데 이렇게 큰 덩치가 큰 것들이 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생긴 게 조금 둥글둥글하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바다에서 어민들이 그물을 설치할 때 그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달아두는 부표예요. 부이라고도 하는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요 자잘한 좀 납작한 것들 있죠. 요런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요즘 그 배달 많이 하잖아요. 중에 냉동식품 같은 거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거 박스를 가지고 오죠. 박스. 그 박스가 어떤 박스입니까? 스티로폼 박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물론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섬의 북쪽에는 스티로폼 박스가 비율이 좀 높고 남쪽은 바다에서 쓰는 부표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섬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보름도가 어딨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북쪽은 바로 어디냐? 한강의 물이 바로 내려와서 접하는 곳이고 남쪽은 어디냐? 바로 황해바다를 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 보름도라고 하는 섬은 한강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막고 서 있어요. 또 반면에 바다 쪽을 보면 어떻게 하냐? 바다에서 바닷물이 밀려 올라올 때 또 역시 막고 있는 형국으로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보름도라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름도의 북쪽 해안에 있는 쓰레기와 남쪽 해안에 있는 쓰레기가 양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섬 하나만 놓고 보면 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물론 다른 쓰레기도 많지만 유난히 눈에 하얀색 스티로폼이죠. 이게 뭔 얘기냐? 스티로폼이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스티로폼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바다에서 스티로폼 쓰는 게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스티로폼 쓰레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잘 부서져서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스티로폼을 다른 걸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뭐 생분해성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그 어업에서는 스티로폼을 쓰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는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저의 역할이기도 한 거죠. 자, 자, 이건 뭘 것 같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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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물이죠. 그물더미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꽃게를 잡는 게 일회용 그물을 씁니다. 우리 꽃게 사러 연안부두나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면 꽃게 살아있는 거나 뭐 죽어있는 거 보면 낚싯바늘 같은 게, 낚싯줄 같은 게 걸려있는 거를 본 적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꽃게 드실 때 손질한 거 말고 손질하기 전에 꽃게를 보면 낚시 줄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일회용 깨 그물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낚싯줄이네? 그럼 꽃게를 아닙니다. 보통 그물하고 통발로 잡는데 이 꽃게가 다리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그물에 걸리면 이 그물에서 이 꽃게가 살아있으면 떼어내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 번씩 쓰고 뚝뚝 잘라 버릴 수 있는 그물을 쓰는 거예요. 물론 중국산입니다. 이게 어디냐? 영도에 우리나라 꽃게 중에서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장 인정을 받는 게 연평도 꽃게인데 연평에 꽃게를 잡고 그 쓰고 버린 그물을 모아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산더미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분들 그 인터넷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제 옹진군에서 해양 쓰레기 운반 선을 이제 취항을 했어요. 새로 건조를 해서 해양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배를 이제 운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얘입니다. 별도로 배를 건조해야 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요 오른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죠. 이 김이 모락모락 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여름에 가면 여기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여기에 구데기 아시죠? 구데기.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구데기 수십 마리가 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분해가 되다 보니까 부패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침출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예전에는 선착장 옆에다가 쌓아놨었는데 그 선착장이라는 게 뭐예요? 어선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평도의 첫 인상이 멋진 경관이 아니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악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꽃게가 걸린 그물채로 가지고 올라와서 육지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선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썩는 게 왜 썩냐면 꽃게를 다 일일이 떼어내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작거나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거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일회용인데 뭐. 그러니까 그걸 그냥 통째로 갖다 놓으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게가 일회용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고 통발이라고 하는 또 다회용 그물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일회용 그물을 쓰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 연평도라고 하는 섬 바로 아래쪽에 무인도가 하나 있어요. 그 무인도의 상황입니다. 무인도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이 쓰레기가 바닷가에 쌓여 있다가 어떻게 떠내려가기도 해요. 바람 불거나 또 하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제 악순환이 왔다 갔다 반복이 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 하얀색 스티로폼 이건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거고 여기 보면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이것도 부표입니다. 이건 주로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중국의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지 중국에서부터 해류를 따라왔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소리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백령도라고 하는 서해 5도에 가면 예, 해안가에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쓰레기를 줍는데 그 중에서도 페트병을 주워 보면 페트병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10개를 주시면 10개 중에 9개가 중국 글씨가 써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1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중국 글씨가 써 있었는데 지금은 100개를 주시면 그 중에 95개 정도가 중국 글씨가 써 있어요. 물론 중국 배가 지나가다가 버렸는지 해류를 따라서 중국에서부터 떠밀려 왔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서대로 육상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 바다에서 생기는 거, 외국에서 오는 쓰레기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인천은 이 쓰레기가 모두 다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알아야만 상황을 알아야만 뭔가 고쳐지든가 할 텐데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꽃게를 먹으면서도 낚싯바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올해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인 거고요. 여기 보면 배를 타면은 그 어디입니까? 그 월미도에서 영종도 가는 배를 타거나 아니면 뭐 장봉도 가는 배를 탔을 때 보통 이제 새우깡 많이 주죠. 갈매기한테. 그 갈매기가 대부분이 괭이갈매기입니다. 이 괭이갈매기가 인천 주변의 무인도에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 아까 보여줬던 그 섬은 구지도라는 무인도인데 한 2만 마리 정도의 괭이갈매기가 번식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 여기 보면 밧줄에 페트병 있죠? 쓰레기 더미 위에서 둥지를 틀어요. 가져다가 둥지를 틀어요. 예전에 해외 토픽에 새 배를 갈랐더니 플라스틱 조각이 엄청 많다는 거. 해외에서만 저기 생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그런 쓰레기만 있느냐? 아니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 분들 중에서 담배 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담배꽁초가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에 인접한 하천의 모습이에요. 요 바로 요쪽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은 하천이고 저 위쪽은 도로입니다. 바로 뭐냐면 도로에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수로를 통해서 이제 하천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담배꽁초들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 봄에 풀이 아직 자라기 전에 도로변을 한번 가서 보세요. 속된 말로 애들 표현으로 쪽팔려가지고 외국인들이 특히 어디입니까?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그 공항고속도로 있죠? 그 가면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온통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비가 오면 수로로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간 쓰레기가 바다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개항아이씨가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시죠? 거기에 딱 보시면 여름에는 풀이 자라갖고 잘 안 보여요, 쓰레기가. 근데 어떻게? 봄철이나 가을에 특히 풀이 잦아들면 어떻게?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죽지도 않아요. 잘. 자,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거냐? 요건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 영종도에 가면 마시안 갯벌이라고 하는 해변에 갯벌 체험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쓰레기를 주워 놓은 거를 좀 확인을 하는데 보시면 뭐 맥주병에 폭죽에 장갑에 그다음에 이런 뭐 뜰채 같은 거 이게 이제 갯벌 체험하냐고 왔던 분들이 그대로 다 버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어디냐? 한강의 일산 정확히 하면 고향에 가면 습지가 있어요. 장항습지라고 해서 람살에 등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습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버드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면 강물이 왔다 갔다 여기 하구 지역이니까 하는 과정에 육상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 페트병, 병, 스티로폼들이 정말 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기를 인류세라고 하는 별도의 지질층 중에 쓰레기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지금.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어떠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사진인데 이미지를 두 장을 넣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뭐냐 미세 플라스틱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언제부턴가 하고 있는데 보면 강화도 주변의 농도가 유난히 높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또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빨간색 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숫자로 쭉 해서 이쪽에 좀 먼 바다에 파란색 2까지 있죠. 숫자가 클수록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냐? 한강하구 지역이 유난히 상태가 안 좋아요. 미세 플라스틱도 많고 수질 상태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강하구 지역은 사람이 출입하기가 좀 어려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유의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가만히 글씨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 레코파크, 그 다음에 일산 수질보건센터, 여기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뭐 하는 데일까요 저게?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뭔 얘기냐면 우리 각 집집마다 물 쓰죠. 이 물 쓴 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수관을 따라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처리해서 그럼 처리한 물이 어디로 갈까요?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강에다 흘려버려요. 또 바닷가 근처 도시는 바닷가에 직접 흘려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한강하구 지역은 강원도 뭐 이런 다 빼고도 얼마가 사냐면 서울에 약 한 1,000만 명, 그다음에 이 주변 지역에 뭐 김포, 고양, 부천, 부평, 계양 해서 합쳐서 한 300만 명. 그 위쪽 다 빼고 이 주변 지역에만 한 300만 명이 모여 살아요. 그 모여 산 사람들이 쓰고 버린 물이 어디로 나오냐? 바로 저쪽 한강하구에서 나옵니다. 근데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물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 수질 상태가 좋을 리가 없겠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쓰레기까지 더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상황이냐? 플라스틱을 새들도 둥지를 짓는데 이용을 하기도 하고 새들이 또 배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물속이 뱃속에서 또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강하구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긴 또 뭐가 있냐?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지뢰가 떠내려와요. 목함 지뢰라고 하는 거. 별로 와닿지 않죠? 네. 근데 현장에 있는 어민들,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해안가에 지뢰가 떠내려오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시면서 실제로 바닷가에 가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청소하다가 사고도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인천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쓰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박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선박 사고가 쓰레기 때문에 발생해. 그러니까 보기만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관광지로서의 가치만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배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제 동력을 얻는데 여기에 밧줄 같은 게 감기면 가다가 서요. 한앞바다는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 프로펠러에 이 밧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닌 일이 아니야. 투명하게 그 물이 맑아서 들어가서 그걸 해체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여기 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런데 그 배가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배를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배가 사고 나는 거를 봤더니 그 중에 1년에 한 3천 건 정도의 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바로 뭐냐? 부유물의 감김에 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밧줄 같은 거에 감겨서 사고 난다는 거예요. 10% 정도가.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에요. 뭐 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바닷속에 엄청나게 많은 그물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그물에 의해서 멀쩡한 고기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물개나 뭐 이런 거북이 같은 게 실제로 먹이를 오인하거나 여러 가지로 오인하면서 아니면 우연히 걸려서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뱃속을 갈라봤더니 비닐류. 특히 거북이 같은 경우는 뭐 해파리 같은 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거가 닮았기 때문에 먹는다고 먹은 게 비닐을 먹는 상황인 거죠. 뭐 이건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 문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플라스틱을 좀 규제하자라고 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의지가 별로 없는 거지. 저희의 활동이 결국 조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가 바뀌게 하는 데까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쓰레기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과학자가 될 분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결국엔 뭔 얘기냐면 네, 누군가가 정확한 상황을 조사를 해서 정책이 바뀌도록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언제부턴가 시민들이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서는 것처럼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거기 보면 실제로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하는 표현이 책에 처음 등장한 게 지금부터 한 40년 됐다고 합니다. 40년.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무언가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개념이죠. 그래서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 농약의 이 문제, 특히 독성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직접 이 독성을 테스트하는데 참여를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사례입니다. 깊이 가지 뭐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시민과학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보면 네, 보존 프로젝트라고 하는 환경을 지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시민과학, 시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육을 받는 것처럼 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게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가는 역할을 시민 모니터링에서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현장에 가서 쓰레기가 떠가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 누구는 가지고 온 쓰레기를 비닐 쓰레기를 어떤 게 있는지를 얼마나 쪼개졌는지를 아마 실험실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할 텐데 그게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스펙 때문에 그걸 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게 어떻게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사회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 20년 환경운동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경단체 활동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봇대에다가 요만한 그 담배 꽁초 정도보다 조금 큰 캡슐을 부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요거를 24시간 동안 여기에 부착을 해놔요. 이건 뭐냐?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농도를 알기 위해서 요거 하나가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하나. 대전대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요거를 3,000원이면 하나씩 보급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여기저기 많이 붙여요. 그리고 24시간 붙여놨다가 수거해서 그 대학에 보내면 그 대학에서 분석을 해줍니다. 자, 보면 예전에 제가 직접 이제 했던 게 2008년도에 했던 건데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인천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 되게 중요한 도시들 인천, 부천, 뭐 부산, 아니 여기 안산, 서울, 광주 뭐 이렇게 해서 동시에 수십 명의 시민들이 동시에 같은 날 붙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그걸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쭉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정리해서 발표를 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요즘 빨간색은 정부가 조사하는 측정망이 있는 곳이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공무원들은 야, 니네가 조사한 거는 공정시험법에 맞지 않아서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럼 야, 그러면 니네가 조사하는 측정망도 같이 한번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경향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향성이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어떤 사람이 최고라고 확인됐냐면 오메 이 측정망이 1년 중에 몇 번은 고장이 나. 정부가 하는 게 그 새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이 측정망에 대해서 개보수라든가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계속 보급하는 상황이 체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으면 아마 그걸 몰랐겠지. 시민들이 조사한 데이터의 신뢰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공방 속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대전대학이라고 하는 학계하고 같이 수사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인천대학도 있고 인하대학도 있고 또 시민사회가 있는데 이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행정이 저희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게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본하고 합동으로 기자회견 됐어요. 이 이산화지수 측정하는 방식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민들의 과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일본하고 동시에 그럼 이 대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심포지움도 하고 교류도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을 했고 지금 보시면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좀 또 황사 때문에 시끌시끌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대기가 개선됐어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의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이렇게 단체들이 인하대학교와 같이 이제 협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게 작년인데 작년에는 6개 지점에 대한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 위에 떠가는 쓰레기를 체킹을 하고 또 그걸 영상으로 찍고 또 그물에 걸린 거를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일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오늘 보고서가 와 있나요? 이 보고서 아니 예. 이건 교육 자료군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를 공개하기에는 그럼 이 쓰레기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행정에 제안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6개 지점만 조사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까지 하다 보면 조금은 더 지난번보다 진전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맞나?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바닷가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요거는 뭐냐면 카메라가 열받아서 카메라를 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스팩을 놓은 거고 요 두 사람이 요 쓰레기가 떠가는 거를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분은 뭘 지금 뭔가 던졌죠. 요게 바로 뭐냐면 GPS가 내장되어 있는 물에 뜨는 부위예요. 얘는 실시간으로 얘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쓰레기가 어떻게 떠가겠구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있다. 그러면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는 길목에다가 그물을 친다든가 하면 쓰레기를 뭐 네. 아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또 각종 쓰레기들이 바다로 떠밀려 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이 문제가 또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상황이냐면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반도잖아요.
육상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나라는 작지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생태계 중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전문가들이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크게 육상과 해상을 구분해서 보면 오른쪽 거는 이게 환경부가 만든 지도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해양수산부가 만든 지도예요. 각각 바다와 육지를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산줄기고 그 다음에 요 앞쪽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해안의 연안습지 보존축입니다. 적어도 저희가 인천에서 대학을 다녔다, 인천 산다라고 하면 요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또 하나가 가운데 이렇게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지가 70년이 넘었죠. 한국전쟁이 스톱하면서 양쪽으로 2km 후퇴해서 4km 정도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는데 70년이 넘었어요. 70년이 넘는 동안 사람이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되게 우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가 벌어졌냐면 이쪽은 DMZ의 서쪽 끝은 바로 인천이고 동쪽 끝은 강원도입니다. 바로 각각이 생태축이 만나는 곳이에요. 생태축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을 쭉 연결해 놓은 곳인데 그게 만나는 곳이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예요. 강원도의 향로봉 지역과 인천 앞바다의 한강 하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인천이 자연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군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다 쪽을 본다면 이 노란색이 뭐냐면 이 노란색이 물범이라고 하는 해양 포유류와 또 상갱이라고 하는 역시 고래류의 되게 중요한 보존축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고래류가 이렇게 많지 물론 뭐 동해 쪽으로는 꽤 많지만 특히 물범까지 생각해 보면 이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바다가 바로 어디냐? 인천 앞바다예요. 바로 서해안에 있는 바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뭔 얘기냐? 종합해보면 뭔 얘기냐? 인천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곳이긴 하지만 또 보존 가치 또한 대한민국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쓰레기만으로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확장하자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대통령 선거 또 새로 한다는 얘기 나오겠죠.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개발 얘기거든. 개발 얘기. 그 개발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면 개발의 핵심이 이 그림이에요. 어느 정부 할 거 없이. 바로 뭔 얘기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중국을 겨냥해서 환황의 경제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을 겨냥하고 러시아를 겨냥해서 환동의 경제벨트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요. 정부 때마다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하고의 접경 지역의 평화벨트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 계획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참 재밌게도 어떤 상황이냐. 아까 얘기했던 보존축하고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말인 즉슨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할 때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강 하구 지역에서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연 이건 어떻게 이런 고민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넣은 겁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우리가 쓰레기 하나 그거 하나하나 세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데이터 하나가 되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하나 세는 과정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의 일환이다라는 생각. 좀 더 나가서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이 인천 한강 하구 지역, 인천 경기만 지역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알면 아마 저희가 하는 이번 일이 그냥 단순히 스펙을 쌓는 걸 넘어서 단순히 뭐 조사비 일부를 넘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 네,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마이크, 네네. 이게 지금 줌이랑 같이 연결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화면을 꺼놓고 계시네요. 줌 화면을 꺼놓고 싶기는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저기 환경운동연합 이누리 국장 키고 이제 손 흔들고 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네네네. 그 아까 그 그물 쓰레기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재활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걸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태우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궁금증을 가지신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종량제 보통 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생활 쓰레기라고 합니다. 또 집에서 분리배출하는 것도 생활 쓰레기예요. 그래서 기본이 어떻게 되느냐? 분리해서 재활용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아니면 산업 폐기물 담아서 버리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태웁니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해양 쓰레기를 그물 같은 거 뭐 재활용하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물을 만들다가 짜투리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옷을 만들다가 짜투리 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되지만 현장에서 썼던 그물을 재활용한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 결국 어떻게 거기에 또 뭐 아까 얘기했던 상품 가치가 없는 개들도 붙어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일정 기간을 놔둬요. 야외에. 그럼 비가 내리고 막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염분이 좀 빠지겠죠. 좀 냄새 좀 덜 나겠죠. 그걸 다 모아서 큰 톤백에 담아서 배에 실어서 갖고 나와요. 그럼 인천에 어디 남동공단에 가면 민간 소각장이 있어요.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우리 집에서 버리는 침대 같은 것도 태우거든요. 그걸 태우는 소각장에다가 통으로 넣고 그냥 태워버려요. 근데 문제는 염분이 남아있거나 물기가 있으면 잘 탈까요? 잘 안 타겠죠. 그럼 다른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네. 혹시 또 한 분? 네.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도 이제 그때그때 세미나라든가 교육에 계속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때그때 물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수업 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어,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네, 장병구 대표님께서 우리 수업 서두에 이제 쓰레기의 종류와 문제점 또 시민 모니터링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시그랜트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4월 10일까지 수업이 있지만,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의 전공이 또 이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그레트 센터는 지역 대학이 주도해서 이제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구 결과 기반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보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센터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학적인 결과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해양 과학자들, 해양 과학에 대한 전공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보급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 또 대민에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다양한 전공자의 시선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들은 전공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번에 서포터즈 활동으로 들어와 주셨는데요. 어떤 학생이 간담회 끝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글쎄 패션 디자인 이런 패션 산업 쪽에 전공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해외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러한 그 로보트가 있는데 그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보트를 개발을 했지만 그 해외에서는 그 로보트를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지로 거기가 발전을 했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 로버트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학습적으로도 이용하는 그러한 그 어떤 스팟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양한 시선이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센터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인하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7개 대학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 그 활동,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8개 시그레트 센터 중에서 인하대학교 경기인천 시그레트 센터가 지금 현 단계가 4단계인데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작년까지의 활동을 3년 연속으로 최우수 센터로 선정이 됐어요. 이 우수한 센터라고 지정받았던 것 중에 좋은 성적을 받았던 한 부분은 바로 시민과학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활동이 굉장히 어, 정부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연구 활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우측 상단에 보시는 강화도 염화수로 쪽에 그 해양의 모습을 수로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선박들이 고정 정박을 해서 그 우리나라 전국에서 한 7, 80%의 그 젓갈새우를 조업을 하는 중요한 수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수업 중에서 보존 가치가 가장 높다는 한강 하구라고 배웠는데요. 이 구역이 안타깝게도 인천의 해양오염 취약 구역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도 보셨고 이 화면은 저희 시그레트 센터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직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방금 그물에서 젓갈새우를 조업한 모습인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비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떨어지는 거는 젓갈새우입니다. 이 젓갈새우를 바로 직방장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 이분들이 찾은 방법은 현장에서 쓰레기를 바로 털어내서 젓갈새우만 분리하고 직판장에 세척해서 가져와서 판다. 이러한 지금 생산 루트가 되어 있다는 좀 심각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자들이 전문가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표층과 중층으로 조사 정점을 선택을 해서 한강의 행주대교 또 방금 보셨던 염화수로의 더리미포구 또 외해로 빠져나가기 직전인 교동수로와 성모수로 중에 성모수로인 창우리를 올해는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점에서 표층의 목시 조사와 눈으로 이제 보는 표층 조사 또 그 조사하는 모습을 찍는 영상 녹화 또 과학적으로 이 표층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GPS 표류부위 조사, 또 수중에 물 속에서 중층에서 부유하고 있는 그물 조사, 또 물의 속도, 뭐 세기 이런 걸 알기 위한 유속 조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일련의 과정입니다. 먼저 표류부의 조사를 위해서 GPS를 준비를 하고 이 GPS도 2년 동안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우리가 원하는 연안 해역에 그 적합한 그런 그 세팅 값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던져지는 GPS가 훼손이 되지 않고 파손이 되지 않으면서도 부력을 가질 수 있는 케이싱과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이제 육안으로 떠다니는 쓰레기를 조사를 하고 GPS로도 표층으로 떠다니는 위치를 확인을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또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물 조업 때 나온 쓰레기를 또 분류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어, 세척 건조를 또 우리 시그레트 학생들이 분류 기록까지 이 부분을 맡게 되겠고요.
현장 관측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유속 측정입니다. 이 부분은 고정 정점으로 저희가 올해는 좀 일주일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계속 수업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개괄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관측은 원래 저희가 어, 서포터즈 대학생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관측을 정점별로 나갔을 때 학생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 사전에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장비와 관측 방법을 숙지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학업의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학생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는 건 어려웠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또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있고 함께 해결하고 싶다라고 와주셔서 연구 협력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또 진행을 했고 본인들이 관측 정점별 특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유의사항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이 저희 파란색 모자 쓴 대학생 친구들이 옆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 시료를 이제 학교로 다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여기에는 이제 뭐 자연물도 섞여 있고 미처 걸러지지 못한 뭐 생물도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깨끗이 세척을 해야 저희가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셀 수가 있고 무게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세척과 건조를 한 뒤에 이제 정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관측한 여러 조사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전공 전문가분들이 하는 수치 모델,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곳의 해역의 특성을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쓰레기라고 입자라고 설정을 하면 이동을 하고 어딘가에 고립이 되고 어딘가에서 집적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실제 왼쪽에 있는 현장 답사의 GPS 결과 표층 수중 쓰레기 조사를 통해서 건보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작년에 서포터즈 학생들 또 시민사회 분들과 함께 했던 수중 쓰레기를 분석했을 때 대분류 기준으로 비닐 쓰레기가 우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사진에도 있듯이 과거 쓰레기가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연구 활동이었고 우리 이제 학생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봉사활동의 기회가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상반기 이제 제부도에서는 5월 2일에 그 해양정화 활동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때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염색식물 이식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 스태프 역할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인천대학교, 또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제부어촌계 화성시가 함께 협력을 해서 캠페인을 1일 진행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수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반기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2학기 때 중간고사가 끝나고 9월 셋째 주에는 셋째 주 토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국제해양정화의 날이 있는데 이때를 기념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도서 지역에서 해양정화를 활동을 봉사자와 또 운영 지원을 역할하는 그 행사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어렵다면 중간고사가 끝나는 10월 마지막 주도 이안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큰 행사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또 봉사활동 실적도 쌓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매월 이제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월 말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또 계절마다 어떤 특징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전공, 내가 열심히 공부한 이 내용들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조사 방법이 계속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또 매뉴얼을 개발을 할 거고요. 우리가 나눈 공부와 이야기들은 이러한 해양 쓰레기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 한강하구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많이 알려져야겠죠. 이러한 활동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문제점도 알리고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을 홍보를 통해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게시글이나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활동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저는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후 세부적인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갈수록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 한 번에 드리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뭐 서포터즈 활동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 시간상 한두 분 정도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그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되게 어 연구적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세계적인 그 평가를 우수한 평가를 받으시는 연구팀이 있어요. 심원준 박사님 팀에서 활동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 장유리 박사님, 어소은 박사님이 오셔서 그 여러분들께 그 지침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해양 쓰레기를 분류하는지에 대한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 또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되기 직전에 저희가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내일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제도에서 우리 수업을 위해서 일부러 와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질문 사항이 교재가 오늘 전달이 됐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질문사항 준비하셔서 네, 시간 이용하셔서 답을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채팅창에 무슨 글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오시기 어려우셔서 주문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생분들도 다 오진 못했지만은 이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귀한 시간이거든요. 꼭 그 다음 수업까지 꾸준히 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잘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